안녕하세요. 교과서 39페이지 학습활동 2번 문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2번 그 문제 중에 다음 장면을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풍자와 그 효과를 이해해 보자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 대단원 1단원의 소단원 2 이야기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학적 표현 방법에 주목하자 했냐면 바로 풍자였습니다. 그렇죠? 자, 풍자가 어떠한 표현 방법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풍자라는 표현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자, 풍자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기능이 있는지 그 효과를 묻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정말 이 단원의 가장 핵심인 그런 내용 요소지요. 자, 그래서 풍자와 효과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자, 그리고 밑에 그 만화 캐릭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캐릭터의 그 말풍선으로 해서 대사가 나와 있죠. 우리가 이미 교과서에서 다 읽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반의 아내가 환한 얼굴 표정으로 이런 대사를 하죠.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밑줄을 쳐 놓고요. 자, 그 2-1번 문제가 인물이 양반의 어떤 면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라는 문제인데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먼, 안 되는구려. 거기 밑줄을 치시고, 자, 이것은 양반의 어떤 면을 비판한 거죠? 자, 무능하고,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능하고 비생산적인 글만 있지 밖에 나가서 어떠한 돈을 번다든지 하는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생산적인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대사 밑에 부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쯧쯧 양반이라니 자, 밑줄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자, 양반을요 그 값을 돈으로 매긴다면 한 푼, 동전 한 푼도 되지 않는 아주 헐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나 양반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어떤 면을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양반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쵸? 자, 이것을 허울 좋은, 자, 모양만 좋은, 허울 좋은, 허울뿐인, 허울뿐인으로 할게요. 허울밖에 없는, 허울뿐인, 그러니까 실속은 없는, 허울뿐인 양반의 권위, 자, 이런 것을, 이러한 모습을 비판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 양반전에 나오는 그 양반의 아내의 대사를 보고 떠오른 또 사람이 있습니다. 허생전에 아내가 떠올랐어요. 이건 참 우연의 일치인데요. 작가가 같이 박전이라는 점에서는 이런 비슷한 캐릭터를 설정한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 허생전의 아내가 이러한 대사를 했습니다.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 줄 남길까요? 자, 허생전에 있는 이 허생도 초반에는 아주 무능력한 양반이었습니다. 자, 허생전에 아내가 나오고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네. 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한 말로 봤을 때 이 허생전에 그려진 허생이라는 인물은요, 늘 이렇게 글을 읽고 공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력은 마찬가지 양반전의 양반처럼 생활력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있죠. 이렇게 글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과거 시험을 보려는 이유,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이 공부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이미. 조선시대 지식인 중에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관직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지식인이 있었는가 하면, 관직에 어떤 뜻이 없거나 아니면 관직에 나아가려 했다가 어떤 실패의 경험을 맛본 그런 그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자, 그들 중에는 그냥 독서 있죠. 예, 책 읽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저술, 글 쓰는 거, 독서와 어떤 저술이 그게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냥 그게 자체가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그렇게 평생 일생을 바치는 그러한 학자, 지식인 양반이 있었다는 사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 허생전에 나오는 이 당신 허생은요, 관직에 나가려는,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시험을 통과를 해서 국가고시를 패스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삼고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그 어떤 현실적인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경제적으로 풀어나갈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정말 얼마나 퍽퍽했을까요? 그쵸? 가장이 이 가정의 어떤 생계를, 책임을 져줘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을 못했다는 거죠. 이 아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그것은 참 그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전에 어떤 글을 보다가 그런 그 퀴즈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양반전의 아내와 이 허생전의 아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답은 이거였어요. 남편 때문에 남편 잘 못 만나서 골머리를 앓는 여자들, 이게 정답이었는데, 참 맞는 답 같아요. 그러면서도 참 그러한 남편을 둔 이 여자들, 아내들의 그 심정, 그 고충,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이렇게 10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캐릭터 그림 중에 부자의 대사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고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도둑놈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 도둑놈이라는 그 표현은 양반의 어떤 점을, 어떤 면모를 비판하려는 것이지요? 네?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 다시 복습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자,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부당한 특권을 누리며 횡포를 일삼는 어떤 부도덕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해보고, 자, 그 다음에 2-2번은 제가 패스할게요.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2-3번 문제는 풍자의 표현 방법, 구체적으로 풍자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문학적인
어떤 장치인지에 대해서 그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묻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비판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것은 형식을 묻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뭡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풍자를 취하게 되죠? 예? 자, 풍자는 비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되어야 하는, 비판받아야 되는 어떤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을 비판하는데 방식은 어떻게? 직설적으로? 아주 정색을 하고? 아니죠. 아니죠? 자, 그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조롱하고 비하하는, 자, 표현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독자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시켜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표현 and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 자, 조롱하고 비하해야 되고요. 그 말투가 그래야 하고, 또 그것을 읽는 우리들은 이렇게 웃음이 그것이 냉소, 조소 이런 웃음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실소, 어이없는 그런 웃음들 있죠. 그렇게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그 대상을 냉정하게 통찰해보고 성찰해보고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그 경험을 하게 해주죠. 네. 이것이 풍자의 표현 방법입니다. 풍자의 기능이 되기도 하고요. 그쵸?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4번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4번 문제에는 별표를 쳐주세요. 네. 우리 그 큰 2번 문제에서 일단 풍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 효과를 파악해 보자고 했는데, 이 2-4번이 바로 효과에 대해서 답을 다는 문항인데요. 효과의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를 빼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왜 소설가들은, 왜 문인들은 이런 풍자의 방법을 사랑하는 것인지, 이 풍자라는 방법을, 이 어려운 문학적 표현 방법을 왜 애써서 이렇게 구사를 하는 것인지, 왜 그렇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그 효과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겠죠. 그쵸? 예. 그래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어떤 주제를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풍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풍자의 효과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메모하고 기억해 두도록 해요. 알겠죠? 자, 풍자의 효과. 자, 첫 번째. 자, 직접적인 비판보다 대상을 더욱 인상 깊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상 깊게 비판한다는 것은 효과적으로 제대로 비판한다는 얘기고요. 독자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오래 기억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자의 효과는 웃음을 주면서도 이 웃음이라는 것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죠. 자, 웃음을 주면서도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 비판적 사고 능력, 자, 이것을
함께 하기도 하죠. 네. 자, 여러분, 자, 이 첫 번째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정리한 것은 좀 더 심오한 우리가 문학을 향유하고 수용할 때에 굉장히 깊이 있는 단계의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학 작품을 굳이 통하지 않고서도 시사,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인터넷 기사들을 보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느 것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그대로가 다 사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올바른 판단력으로 세상을,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세상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안목, 판단력, 통찰력을 기르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역량, 능력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화작품을 통하지 않고서도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많은 그 언론,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도 학습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문학 작품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의 의식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그 안목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랑 이렇게 국어 시간을 통해서 접하는 문학 작품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몰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그 뒷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해요. 네. 교과서 4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여러분, 단편소설이 한 편 나와 있습니다. 현진건 씨의 운수 좋은 날이죠. 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소설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시대는요, 1920년대, 1920년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찍어서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 이 그 시기가 현대사의 그러니까 1900년이 넘어가면서 그 초입에서 벌어진 일일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은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인력거꾼도 나오고, 그리고 그 화폐 단위가 원 이런 화폐 단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우리 현대사 중에 그 시작, 출발점, 그 지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은 하셨을 거예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이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이제 살았던 그 시기가 생몰 연대는 1900년부터 1943년 해방을 이해 앞두고 그 전에 안타깝게도 현진건 작가님은 돌아가셨는데요. 그 작가가 살았던 시대도 1900년대 그 초반이었고, 이 운수 좋은 날 또한 1920년대쯤을 그 당시 조선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학기 때 김유정의 동백꽃 단편소설을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 소설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했고요. 우리 민족의 어떤 삶과 현실을 똑같이 담아내고 있으나 공간이 조금 다른 것이 이렇게 구별이 되시나요? 김유정의 동백꽃은 농촌 사회,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했다면 이 운수 좋은 날은 뭐죠? 도시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도시의 삶을 그렸고, 자, 그리고요,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요, 그 시대를 봤을 때 상류층에 속하는 인물이었는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아니면은 지식인, 아니면은 정치인, 이런 어떤 상류계층에 속하는 그런 인물인가요? 이 소설에서 그려지는 그 인물들이? 아니죠. 그쵸?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이렇게 구분하는 선이 있다고 봤을 때 이 윗부분이 아닌 이 선 밑에 이쪽 뭐라고 할까요? 하류라고 표현하면 조금 부적절할까요? 어쨌거나 이 하층민들의 삶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도시의 삶인데 그 중에서도 하층민들의 삶을 다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하층민의 대표 인물로 이 소설에서 설정한 주인공은 인력거꾼 김첨지입니다. 맞죠? 네. 자, 이러한 김첨지라는 캐릭터를 등장을 시켜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 소설이 전개가 되죠? 네? 김첨지의 하루의 일과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아닌 하루의 일상을 그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쭉 보여주죠. 순차적인 흐름의 진행 방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하루의 그 일과 삶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김첨지의 아픈 아내도 등장을 하고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아이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김첨지와 같이 술 한잔 하게 되는 치삼이라는 친구도 등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첨지의 일과 그리고 다른 그 주변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김첨지로 대표되는 이 하층민들의 그 당시에 아마 그 대다수의 우리 서민들은 이 하층민에 속했을 거예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실하게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어땠나요? 그들의 삶이, 김첨지로 대변되는 하층민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나요? 일제 강점기라는 그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민중은,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다? 굉장히 궁핍하고, 자, 그래서 아픈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김첨지. 그래서 궁핍하고 굉장히 비참한, 이러한 생활을 한 1920년대, 1920년대 뿐만이었겠습니까? 일제가 강점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참으로 힘든 그런 어떤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이 소설을 통해서 충분히 상상이 되고 유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현진건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현진건은요, 민족의식, 항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현길언이라는 작가가 이 현진건을 두고 이러한 말을 했는데요. 자, 현진건 그는 현실의 삶과 글 쓰는 일을 일치시킨 참 작가이다 라는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운수 좋은 날을 통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일제의 폭압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에 항거하는 내용이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시대에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중이 겪었던 굉장한 그 비참하고 궁핍했던 삶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 일제 때문이다 라고 바로 그 답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그런 생각을 안내를 했지요. 이 소설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시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소설은 그 소설 속에서 얘기를 굳이 다 쏟아내지 않더라도 그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한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정리할 수 있고 바람직한 것은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의 동기를 소설에 제공을 했다고 한다면 그 소설은 선생님 생각에는 그 소설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진건의 이 어떤 글은요, 그의 실제적인 삶과 일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언행이 일치한 삶을 살았던 이 문인, 이 작가 현진건이, 그래서 그가 쓴 그 소설이 더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 중에 이육사 시인이 있잖아요. 이육사 시인은 정말 항일운동을 한 민족 투사죠. 그래서 그러니까 시 자체로만 봤을 때 시가 뭐 이렇게 다른 시들보다 뒤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가 훌륭합니다. 분명한 정말 명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육사의 시를 접할 때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는 것은 그가 실제적으로 인간 이육사가 실제적으로도 항일운동을 하고 그리고 민족의식이 강한 그런 독립투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더 이렇게 첨부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문학작품을 읽을 때 아주 많은 그 감동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현진건, 그리고 현진건의 운서 좋은 날은 작가도 작품도 정말로 훌륭한, 우리가 배울 것이, 본받을 것이 많은 그러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도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이 현진건은 굉장히 집안이 유복했다고 해요. 아주 유복했고, 어떻게 보면 일제에 항거하지 않았으면 그냥 평생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었고, 그 말년 또한 굉장히 그냥 무난하게, 무리 없게 잘 지냈을 것 같은데, 현진건이 굉장히 이렇게 자기 신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그런 어떤 글쓰기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말년은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알겠지만 그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해서 알고 계시죠? 네.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 우리나라의 어떤 선수가 출전했죠, 여러분? 네. 그 이름, 그 유명한 손기정 선수였어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국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가 없었죠. 그래서 손기정 선수가 그 가슴에 어느 나라 국기를 달고 뛰었죠? 네, 맞습니다. 일장기를 달고 일본 대표 선수인 것처럼 뛰었죠. 그쵸? 자, 그런데 그것을 이 현진건이 동아일보에서 몸을 담고 있었을 때 어떤 그 동아일보 신문 편집과 관련돼서 이분이 그래도 좀 파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사진에서 그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웠어요. 그게 바로 일장기 말소 사건인데 정말 너무 훌륭하죠, 여러분. 그 용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후폭풍이 몰아닥칠지를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도 우리 이 자랑스러운 우리 조선을 조선이란 이름을 세계에 빛내진 못했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어떤 자랑이잖아요, 그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일장기를 지웠고, 그리고 그 뒤는 여러분들이 뭐 불을 보듯 뻔하죠. 심한 옥고를 대가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한 분이 현진건 씨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고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분의 어떤 인생, 삶, 그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부분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학 작품으로서 그냥 작품만 놓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작품으로서도 정말 최고입니다. 예. 이 현진건은 그 현진건을 표현한 어떤 수식어구로 어떤 게 그 유명했냐면요. 조선의 안톤 체호프다 라고 불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톤 체호프가 누군지 알아요? 러시아의 거장이에요. 러시아의 어떤 대표하는 여러 작가들 중에 단편소설의 최고봉? 단편소설의 미학을 아주 잘 구현한 작가로 칭송받는 사람이 안톤 체호프인데, 조선의 안톤 체호프가 누구라고요? 현진건이라고요. 그래서 현진건 작가님은 단편소설을 굉장히 아름답게 문학작품으로 완결을 시킨, 그랬다고 평가를 받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운수 좋은 날 읽었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정말 한편의 완벽한 정말 그런 문학작품이구나. 그 내용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이 소설이 그려내는 그 민족의 그 시대 현실에 우리가 막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이렇게 어떤 우리에게서 역사 의식 같은 것들을 감정들을 끌어올려요. 그쵸?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이제 감정들은 우리가 이성을 찾고 잠깐만 이렇게 가라앉히고 이것을 어떤 문학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우리가 감상을 하고 분석을 한다 칠 때에도 정말 너무 훌륭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설은 우리 교과서에서 왜 수록이 되었냐면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 46페이지에 운수 좋은 날 그 제목 위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단어를 활용하여 개성있게 표현하기 라고 써져 있죠. 단어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맞습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들에게 단어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실린 소설이고요. 자, 운수 좋은 날, 이 제목 자체가 단어입니다. 우리 소설을 다 읽어봐서 알죠? 운수 좋은 날이 정말 이 말 그대로 운수 좋은 날이었어요?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김천지의 하루가 운수 대박 터진 날이었어요? 네? 다 읽고 나면 우리의 판단은 뭐다? 아니다. 그 반대였다. 왜요? 돈은 벌었습니다. 290점. 여러분 다 더해봤죠? 30점 플러스 50점 플러스 150점 플러스 60점. 다 더하면 290점. 거의 3원 가까이 되는 오늘날 또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거의 50만원 돈을 번, 맞습니다. 대박친 그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죠. 네.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 아내를 사랑했다, 아내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으로 이 소설 속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였음을, 그 아내의 죽음 앞에 김첨지가 오열 통곡하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를 우리는 다 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잃은 날입니다. 그래서 자, 운수 좋은 날은 가장 비극적인 날, 가장 비극적인 날이라는 속뜻이 숨겨져 있고요. 자, 이것이 바로 반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반어를 썼을까요? 가장 비극적인 날으로 왜 제목을 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답할 수 있으시죠? 그쵸? 운수 좋은 날로 제목 참 잘 달았죠? 그쵸? 운수 좋은 날이라고 단어적으로 말을 함으로써 이 비극이, 이 비참함이 더 강력하게 2배, 3배
더 강하게 우리에게 슬픔과 감동으로 다가와요. 알겠죠? 여러분? 왜 작가들은 이렇게 단어와 풍자를 구사하는지 우리가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60페이지 학습활동을 정리를 하면서 더 그 내용을 보도록 해요. 자, 60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작품에 사용된 표현 방법의 특징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는데 표현 방법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2-2번으로 갑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첨지의 하루가 운수 좋은 날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정답은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그 반대로 가장 비극적인 날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2-2번은요. 그러니까 2번, 큰 2번은 단어에 대하여서 학습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곧바로 2-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3번 선생님이 불러줄 테니 정리를 하도록 해봐요. 자, 2-3번은 이 제목에 사용된 표현 방법, 거기 밑줄을 일단 쭉 그어볼까요? 제목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정답은 반어. 맞죠? 자, 그러면 특징과 효과에 동그라미를 치고 쓰겠습니다. 자, 일단은 특징은 반대로 표현했다는 거, 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효과에 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줄게요. 효과는 김첨지의 하루가 비참하고 불행한 날이라는 의미를 김첨지의 하루가 비참하고 불행한 날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비극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비극적 정서를 심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강조라는 선생님 불러준 문장 중에 강조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심화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게 포인트고요. 자, 그러니까 반어의 효과는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제목에서의 반어의 효과는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성 심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그 대장정의 1단원 표현의 빛깔 이 단원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끝까지 같이 왔습니다. 자, 교과서 65페이지에는 단원을 맞히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공부를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뭐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런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또 불편했던 점들도 있었습니다. 많죠. 사실. 자, 그런데도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또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꼼꼼하게 챙겨서 들으시고 필기를 하시고 또 이렇게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특히 이 단원을 맞추며와 같은 부분은 우리가 그 공부한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해가지고 읽어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